이제 태중은 진짜 괴물과 맞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태중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백두경을 쫓았었죠. 터널 추격전 끝에 백두경은 트럭에 치였었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복수의 최종 윗단계 안요한. 태중과 요한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끝나는 싸움이죠. 과연 태중은 요한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조각판 위에서 또다시 희생양이 될까요? 조각도시 최종의 예고편,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0화는 그야말로 폭탄이 연속으로 터진 회차였습니다. 태중은 백두경을 찾아 부산으로 향했어요. 요트 파티에서 백두경과 대면했고 도망치는 백두경을 쫓았고 터널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쏘고 벽을 타며 쫓고 쫓기던 끝에 백두경의 차는 반대편에서 온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요. 그의 자백을 녹음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개입한 거였죠. 도경의 최후를 가져간 건 태중이 아니었습니다. 안요한이 직접 병원에 나타나 백두경의 목을 조르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조각은 자신이 완성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10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요한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16살 때 부모를 죽였어요. 부모가 재산 대부분을 절에 기부한다는 약정서를 보고 분노에 130번 넘게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동네에 숨어든 탈옥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죠. 이게 요한의 첫 조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유모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녀는 요한의 친생모였습니다. 어린 요한은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 잠든 사이 수은을 부어 두 눈을 멀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친모가 이걸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괴물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더니 요한은 그 자체였죠.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를 키운 겁니다. 10화 말미에 요한은 백두경의 아버지 백의원까지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용식의 전파사를 찾아가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는 라이터로 태워버렸어요. 마지막 대사가 섬뜩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중. 요한이 다음 표적을 노용식 가족으로 정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죠. 요한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백두경은 자신이 처리했고 백의원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중은 다르죠. 태중은 요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50억을 준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단칼에 자르며 오히려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에게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태중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노용식과 노은비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죠.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노용식은 아무 대가 없이 태중을 돕는지, 왜 은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지키려 하는지 말이죠. 사이코패스인 요한에게 무조건적인 선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거하면 된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박태중은 어떨까요? 태중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노용식과 은비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죠. 태중에게 이 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태중에게는 5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동생 태진이 그랬던 것처럼 용식과 은비는 태중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주는 존재죠. 그래서 태중은 이번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없으니까요. 노용식과 노은비는 또 어떨까요? 용식은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로 아내가 불에 타 죽었고 그 죄로 2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죠. 이제야 딸 은비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데 다시 위험이 찾아온 겁니다. 용식은 이번엔 절대 은비를 잃지 않으려 할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태중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게다가 아버지 용식이 태중을 진심으로 돕는 걸 보며 은비도 마음을 열었죠. 은비는 까칠해 보이지만 심성은 곱습니다. 그래서 은비는 태중을 끝까지 도울 겁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양철한 교도관입니다. 양철한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태중이 보낸 증거를 받았지만 교도소와 경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죠. 하지만 양철한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중이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를 돕고 싶어 하죠. 과연 양철한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종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의 예고편을 뜯어보겠습니다.
노용식 부녀와 태중은 화원 같은 장소에서 화이트보드를 펼쳐놓고 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요한의 조각상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태중이 말합니다. 경매 열흘 전으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아를리 조각상과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었죠. 아를리는 요한이 사용하는 가명이에요. 요한은 조각을 할 때마다 그 피해자를 닮은 조각상을 만들고 그 안에 진짜 범행 도구를 숨겨뒀죠. 그리고 그 조각상을 미술품 경매에 올려 사건 의뢰인에게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태중은 요한의 조각 범죄 증거들을 찾기 위해 백도경의 아버지 백의원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의문의 조각가 아를리를 찾아내고 경매와 살인 사건의 패턴을 알아낸 거예요. 경매가 열리기 10일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 경매일이라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들리는 목소리. 아를리 작가의 100번째 경매와 함께 특별전도 동시에 열립니다. 와, 100번째 경매입니다. 이건 100명의 희생자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요한이 지금까지 100건의 조각을 했다는 거죠. 노용식 당신을 백상만 의원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노용식을 체포하는 장면이에요. 은비는 경찰에게 제지당한 채 오열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요한이 백 의원을 죽인 후 노용식을 조각한 겁니다. 태중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조각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터미널 TV 앞에서 이 뉴스를 보는 태중의 얼굴이 나옵니다. 태중은 경매장에 잠입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으로 변장한 것 같아요. 수레를 끌고 조각상을 옮기는 척하며 요한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중이 하드 드라이브를 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요. 이 하드에는 요한의 모든 범죄 기록이 들어있을 겁니다. 100건의 조각에 대한 증거가 전부 담겨 있는 거죠. 태중이 이 하드를 손에 넣으면 요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태중이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칼 하나를 바닥에 던지고 있어요. 이 칼은 백의원을 죽일 때 요한이 사용한 칼로 보입니다. 아마도 태중은 요한의 집에 침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고 노용식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수한 것 같습니다. 요한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요.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태중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는지 말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킬러 청리에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해. 요한은 조각이 실패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번에도 모두 죽이려 할 겁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대규모 습격이에요. 청리가 이끄는 킬러 부대가 경찰서를 박살내며 태중을 죽이려 할 겁니다. 아마 이 혼란 속에서 태중은 탈출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철원에게 하드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하겠죠. 그리고 같은 시각. 노용식의 아지트에 청리가 쳐들어옵니다. 노용식의 절규가 들립니다. 은비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은비가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아빠. 그리고 은비와 청리의 격투 장면. 은비가 청리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죠. 용식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집니다. 은비는 결국 청리에게 붙잡히고 인질로 잡힌 거예요. 태중이 전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있고 폴리스라인만 쳐져 있어요. 태중은 가게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요한이 설치한 거였죠. 태중은 요한의 집으로 향합니다. 태중의 액션은 이번에도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죠. 요한의 경호원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요한과 1대1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청리가 은비를 끌고 나타납니다. 요한이 조각상 하나를 가리킵니다. 내 100번째 작품인데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태중을 향해 협박합니다. 내가 너 죽이면 저 여자애가 뒤집어 쓰는 거야. 요한의 계획은 이겁니다. 태중을 죽이고 그 살인죄를 은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태중은 움직일 수 없어요. 자신이 요한을 공격하면 은비가 죽을 테니까요.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태중은 어떻게 요한을 무너뜨릴까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입니다. 태중이 빼낸 하드를 양철원이 확보했죠. 이 하드에는 100건의 조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양철원이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깨끗한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철원과 깨끗한 경찰들이 협력해 요한의 집을 급습하는 거예요. 태중과 요한이 격투를 벌이는 중에 경찰이 들이닥쳐 요한을 체포합니다. 요한이 백도경의 병실로 찾아가 도경을 목 졸라 죽이는 게 밝혀져서 긴급 체포되는 거죠.
또한 조각상 안에 숨겨진 100개의 진짜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고 요한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죠. 요한은 자신이 만든 감옥, 즉 조각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교도소에서 여덕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재밌겠네요. 조각도시 시즌2도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이 결말의 핵심은 태중이 끝까지 직접 살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중이 요한을 직접 죽인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수예요. 태중 자신이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요. 죽은 동생 태진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태중은 요한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용식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만 은비와 태중이 곁을 지키고 있죠. 태중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집니다. 100건의 조각 증거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VIP 범죄자들은 연쇄적으로 체포됩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히는 초대형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태중이 동생 태진의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형이 복수했어. 이제 편히 쉬어. 태중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드라마가 끝나는 거죠. 조각도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숨막히는 복수극이었습니다. 박태중은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겼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단련했고 조각의 실체를 파악했으며 요한의 아지트까지 찾아냈죠. 그 과정에서 노용식과 노은비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유아는 완벽한 악역이었어요. 16살의 부모를 죽이고 조각을 시작한 사이코패스. 100명의 인생을 조각내며 권력의 정점에 선 괴물이죠. 하지만 그런 요한도 박태중 앞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종회가 남았습니다. 과연 노용식은 살아남을까요? 은비는 무사히 구출될까요? 태중은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최후는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감옥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중이 요한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